안녕하세요. 앞서 그 장 교수님은 이제 직접 개발하시고 또 본인이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게 창업한 회사의 사례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으로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제가 직접 한 거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 AI와 피지컬 AI 그리고 제조업까지 연결돼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 이것을 좀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을 드리려고 많은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LG에서 산업용 로봇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창업에 참여하면서 장비하고 이제 최근에는 의료 로봇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대부분 보면 이렇게 수학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해석 이런 걸 위주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루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이제 이게 옴니버스라든가 유니티라든가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이 모든 거를 해볼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사실 되었죠. 거기에다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뭐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실제 회사에서 로봇을 개발할 때만 해도 일본에서 뭐 기술도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매뉴얼을 봐가면서 막 공부하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처음 접했고 그 당시에 이제 논문도 써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를 좀 맛을 봤다 그럴까요? 그런 시점이 한 20년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공부할 때는 하드웨어가 너무 느려가지고 아주 가벼운 뉴럴넷 몇 개 층만으로도 뭐 며칠씩 걸리는 추론만 해도 며칠씩 학습은 뭐 그 이상이고요. 그런 정도로 태동기에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잠깐 올려봤습니다. 물론 그때 상도 좀 받았습니다. 이거 자랑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검사 장비를 저희가 해서 현재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스럽게 각종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의 장치의 품질 프로그램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간 정부 사업 정책에 다 관여를 해서 여러 가지 국가 전략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로봇 시대를 20년 전에 저는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뭐 1조 5천억 달러의 뭐 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다 했는데 20년 전에 KBS 방송에 나가서 요즘 보니까 1조 5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그 당시에 너무 내가 크게 부풀렸나 했는데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를 보면서 약간 감에 또 느낍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5시간 전에 우리 보스턴 타임스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보여주는 것은 막 뛰어다니고 막 발차기하고 하는 건데 이렇게 약 25kg 정도 되는 소형 냉장고를 드는 장면을 핸드 없이 몸에 뭐라 그러죠? 마찰력만으로도 그리고 본인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무거운 중량을 올리는 그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게 한국 기술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미 뭐 구글도 한번 잡았다 놨고 또 손정희 회장도 그랬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호스트일 뿐이지 기술 자체는 사실 공유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그 자존심이 센 그런 기업들이고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미국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이제 유니트리죠. 그래서 유니트리만 해도 이것도 잠깐 보시면 이것도 한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걷는 정도가 아니라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타는 것인데 너무나 이게 AI 아닌가 해가지고 막 봤는데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련 논문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잠깐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바디를 컨트롤하는데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거에 관련된 것들이 논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딱 보시기에 이런 논문들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그냥 제미나이를 보내서 이거에 관련된 연구 논문 찾아줘. 바로 이거 찾아줘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그 PDF를 타고 들어가서 논문을 읽어보면은 여기 실험 구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걸 읽어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유니트리를 쓰는데 그때의 하드웨어 환경은 뭐를 썼고 시뮬레이션 학습에는 뭐 뮤조코를 썼다라든가 그다음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뭐 PPO를 썼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모았고 그것들이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몇 헬츠로 제어를 했고 이런 걸 다 공개를 하고 본인들의 실제 논문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것을 다 기터브에 공개를 해요. 저는 이게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논문도 뭐 세계적으로 따라가려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 스킬드 AI라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역시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고 뭐 조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천억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들인데 지금까지의 로봇에게 이런 피지컬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휴먼 영상, 1인칭 영상이라고 그러죠. 1인칭 영상만으로 로봇이 학습할 수 있을까? 아주 도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입거나 HMD 같은 거를 가지고 텔레오퍼레이션으로 뭐 이렇게 학습하고 하는 거 많이 해봤죠. 근데 이건 이 스키드 AI 회사에서의 관점은 그냥 모션만 인간이 이제 그냥 1인칭 시점에서 화면 캡처한 것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는가 학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놀라가지고 이것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관련된 논문 찾아줘. 그랬더니 찾아준 게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야, 그 문제 또 제미나이 논문을 또 제가 또 저도 물론 이제 논문을 뭐 예전에는 많이 읽었지만 또 읽기가 좀 그러면은 또 그대로 번역도 해줘. 그럼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핵심 기술이 뭐였구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밑에 보면 제가 아카이브, 그 다음에 그거 해석한 블로그 글 다 저희 링크를 달아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극을 준다고 했는데 왜 자극을 주려고 하냐면은 공부할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슬라이드마다 매번 보면은 블로그 네이버.com 해서 KC코 2309로 들어가는 게 전부 제 블로그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매 페이지마다 이거에 관련된 모든 연구 현황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제가 오늘 주최 측에 다 USB를 드렸고 그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쇄물에는 그냥 흑백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 자료 밑에는 모든 링크 그다음에 슬라이드마다의 설명서 이런 거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 혹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는 거는 별도로 이렇게 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요 관련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론이 아니고 우측 상단에 시작하기 전에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먼저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경쟁의 축이 바뀌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미국과 중국 탑2죠. 탑티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so what? 언제 상용화가 돼서 우리 현실 세계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죠. 우리는 그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축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피지컬 AI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하드웨어가 받쳐주지를 못해서 AI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구현이 안 됐는데 이 영상은 딱 제가 한 달 전에 상하이 가서 찍은 영상, 제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엔진 AI라는 로봇인데요.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미 투자를 1,000억 이상 받고 있고요. 회사 가치는 1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술이 뭐 여러 가지로 엔비디아랑 연결돼 가지고 옴니버스로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모터, 액추에이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로봇들이 그래도 한 30kg는 될 텐데 그 모터를 저도 평소에 제어를 전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모터 기술이 강력할까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 중국의 기술이라는 건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들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과연 이들이 어떤 기술로 가고 있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피지컬 AI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거는 당연히 아까 하드웨어 환경이 좋아졌고 아까 VLA
이런 알고리즘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뛰어나게 발달돼 있고 몸체, 배터리, 액추에이터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상용화 수준까지 오면서 이게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나 또는 무조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연결되면서 이것이 직접 학습으로 로봇 학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입니다. 정말로 이게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로 올라와 가지고 정말 자동차 공장에 들어간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물류 현장 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이제 열어지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아하 포인트라고 하죠. 그런 포인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이제 7가지 기술로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계획 기술입니다. 우리가 자연어만 지시를 해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가? 이거에 모든 지금 로보티스트들이 전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집안일을 하는 어떤 파출부가 왔는데 또는 우리가 가사 로봇이 미래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 가정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포스트잇으로 너가 오늘이 할 일이야 하고 딱 적어주면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업무 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인간들이 아직까지는 마지막 라스트 마일리지로 제조업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인간들의 놀라운 능력은 작업 지시서만으로도 자기가 할 일을 다 알거든요. 그러면 로봇에게 일일이 모션 티칭을 하지 말고 작업 지시만 해가지고도 스스로 업무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VLA 기술, 이건 내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가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디지털 트윈을 해서 심 투 리얼, 정말 시뮬레이션과 리얼과의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 기술이고, 네 번째가 데이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가보니까 전부 데이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빨리 데이터 센터 찍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냥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로봇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취득한 데이터들을 누가 많이 모으느냐의 싸움으로 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드웨어 기술도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액추에이터, 배터리 이런 것들을 누가 잘 먼저 확보하느냐 이런 기술로 가고 있고, 마지막 라스트 메일리지는 역시 손 기술입니다. 지금 뭐 백덤블링 이런 건 이제 기술도 아니에요. 누가 정말로 정교한 손작업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이요,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은 과연 뭐 기술만 발전하고 투자자들이 왜 저렇게 돈을 이렇게 거기에 던지느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2030년에 반도체 시장을 약 2,000조 시장,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나라 돈입니다. 2,000조 원 시장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를 약 6,000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관산업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죠. 이게 두 개가 합하면 경인데요. 약 50년이면 로봇 시장이 일경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가 경제 구도가 이미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 미래에 오는 거대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는 3위권, 한국이나 일본, 독일, 뭐 이런 전쟁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는 로봇에게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슬라이드마다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자세한, 제가 더 그냥 넘어가는 거는 제 링크를 타고 제 블로그에 쓴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인식의 문제, 누가 먼저 사물을 잘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사람의 몸짓을 인식하고 사람의 몸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배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려서 엄마나 아버지가 에게서 가르쳐주는 몸집을 보고 어린아이가 배우듯이 로봇도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 두 번째가 이제 피지컬 AI 모델 싸움인데, 모델 싸움도 지금 뭐 독자적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을 누가 갖느냐, 이제 이것에 지금 미국, 중국 외에 한국도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빨리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봇이죠.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을 로봇산업협회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약 370개 기업이 우리 협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같이 얘기를 해보면 하드웨어 기술이 너무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다.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딜레마 중에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그랬다고 합니다. 한 50여 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가격이 줄어들면서 마지막에 서바이브한 기업은 서너 개밖에 안 남았죠. 우리 LG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로봇 회사가 약 중국에만 해도 1000여 개, 미국만 해도 100여 개. 뭐 우리나라도 막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만 하는 기업은 한 1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휴머노이드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가격이 급락하고 그중에서 몇 개만이 살아남는 그런 극한 경쟁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로봇이 AI가 몸 안에 들어오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 배우고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여러 번 다른 강연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엔비디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이번 올해 CES 강연에서도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플랫폼 공개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환경 공개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도 다 허깅 페이스를 통해서 공개했어요. 다운받아서 다 쓰라는 거예요. 아까 장 교수님이 청바지를 통해서 골드러시에서 돈을 벌었듯이 이 엔비디아는 바로 그 도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광부의 역할은 로봇 메이커들인데요. 로봇 메이커들은 바로 엔비디아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스스로 인공지능을 빨리 확보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당연히 지금 테슬라 진영 외에 모든 로봇 메이커들은 다 엔비디아의 몸을 갖고 플랫폼을 갖고 지금 학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 스케이트도 타고 하는 게 다 엔비디아 환경에서 학습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작 심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고 옴니버스라는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바로 그것을 로봇으로 넘겨주는 걸 심투리얼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무거운 냉장고를 드는 것도 당연히 아이작 심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지금의 엔비디아의 전략은 그냥 로봇의 윈도우즈가 되겠다. 그래서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모든 로봇의 AI 플랫폼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아이작심, 그루트, 그다음에 쿠다 기반의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개발자들 요즘에 신입사원 뽑을 때 이 세 가지를 물어봐요. 아이작심 써봤나? 그다음에 그루트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나? 쿠다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나? 물론 뭐 클로드 코드가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기본 소양이라고 그럴까요?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조금 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그 소니와 무슨 VHS와의 무슨 대결처럼 또는 애플과 PC 컴패터블과의 대결처럼 지금은 뭐죠? 애플의 아이폰과 그쵸 스마트폰의 대결처럼 테슬라는 완전히 클로즈드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진영은 오픈 환경으로 가고 있고 두 개의 대결인데 테슬라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뭐 올해 내에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정말 100만 대 생산할까? 저도 뭐 해마다 계속 다음 해로 연기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양산으로 해서 본인들의 그 메타 팩토리에 이걸 적용하는지 하는 것이 이제 관심 포인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뭐 현대차도 올해 뭐 사실상 이제 로봇 모빌리티 자동차 메이커에서 로봇 회사로 변신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팩토리는요 그대로 현재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그냥 로봇 시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인 타겟과 사업 방향을 다 로봇으로 잡고 있고 마지막에는 다 휴머노이드 기반으로 한 그러한 제품으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핸들을 또 젠 3를 넘어서 젠 4에서 또 스마트 핸들을 공개할 거라고 하반기에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마인드, 네, 10년 전 2016년 우리에게 진짜 공포와 충격을 줬던 딥마인드
또 무시를 못하는 것이 딥마인드는 아예 이름 바꿨어요. 요즘에는 제미나이 로바릭스라고 합니다. 그 제미나이 로바릭스로 해서 결국은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뭐 여기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VLA를 선도하고 있고요. 역시 딥마인드는 전 나름대로 봤을 땐 참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글넷이라는 것도 그랬고 이미지넷 우승하면서 구글넷으로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거의 1등 했고 두 번째로는 트랜스포머 기술을 해가지고 좀 챗GPT 시작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 트랜스포머 기술. 그 세 번째로는 로봇계로 들어와서는 VLA. 그래가지고 여기 RTX라는 그러한 로봇 VLA 모델을 다 공개하면서 다시 RTX 그 소사이어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구글 라인업으로 들어온 쪽에서는 전부 구글 딥마인드의 트랙을 따라서 각종 그 VLA들을 테스트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그룹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논문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딱 구글 RTX 논문하고 제미나이 물어보면 딱 요 논문 하나를 띄워줍니다. 요거 저자만 해도 78명이에요. 다 들어가 보면은 그냥 기절할 정도이고 정말 저 논문을 써본 사람으로서 논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할 정도로 모든 걸 공개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못 읽겠으면 다 구글한테 물어보면 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또 설명해달라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돼요. 그럼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GPT 시대를 연 구글이 또 앞으로는 제미나이 로봇 시대를 열겠구나 하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사실 중간 결론입니다. 자꾸 논문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갑자기 튀어나온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그 각종 그 VC들의 관심과 그다음에 기대를 한 몸에 맞는 거의 시작점이 뭘까를 보면은 다 논문이에요. 아카이브에 있는 논문을 딱 떠보면은 이 논문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공부할 때만 해도 논문 따로 또 회사에 들어가면은 연구 따로 또 다시 제가 학교로 와가지고는 또 학생들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 따로 이게 세 가지가 다 분절돼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연결돼 있어요. 논문 결과가 그대로 VC로 가고 VC에서 바로 스타트업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는 막 선도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은 다 스탠포드 출신, 버클리 출신, CME 출신, 뭐 중국으로 얘기하면 저장대 출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 논문을 썼던 걸 아이디어를 갖고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바로 투자를 받아서 또는 국가의 지원을 받든 빅테크의 지원을 받든 다 그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걸려서 회사 성장하던 게 2년이면은 아까처럼 엔진 AI와 같은 데모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렸듯이 스탠포드도 구글의 딥마인드 팀하고 다르게 또 다른 축으로 스탠포드도 알로하 프로젝트라는 걸 중심으로 하고 파이파이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 그룹이 또 하나의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쪽 축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이쪽 축대로 가면서 또 박사 받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타트업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피겨 AI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피겨 AI도 대부분 이제 그 헬리팩스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시스템 2를 가지고 이제 여기도 잘 논문은 공유를 안 하지만 역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놀라운 로봇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초에 휴머노이드만 평가해주는 어느 저널에 의해서 과연 오픈 AI가 세계 최고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계 최고냐 이렇게 평가해준 자료도 있는데 나중에 유튜브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뭐 정답이 거의 나옵니다. 답을 알려드리면 오픈 AI가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약 40kg 정도를 중량을 드는데 이 헬릭스는 20kg.
예, 몸무게는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중량은 작지만 훨씬 더 sophisticated하다는 거예요. 섬세하다는 거죠. 손동작이. 그래서 이쪽을 더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려한 몸동작이나 뭐 이런 액션보다는 손동작을 높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으로 관심의 축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싹 정리해 봤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제가 논문 30개를 다 쏟아서 그냥 쏟아 부었어요. 맨 처음에 제미나이한테 쏟아 부었는데 얘가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미나이 답변을 또 긁어가지고 채피치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다 그려줘. 그려줬는데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거의 같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VLA 리서치 생태계입니다.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스탠퍼드 그룹, 제미나이 그룹, 그렇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그룹 다 나오고,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어떤 라인업을 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연구, 이 피지컬 AI 또는 로바릭스 그룹의 연구 생태계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중국은 뭐 약 100여 개의 유니트리, 뭐, 엔진 AI, 뭐 많습니다. 약 100여 개의 회사가 있고, 제가 직접 보고 온 것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3개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엔진 AI도 있지만, 유니트리, 유비텍, 에지봇입니다. 그 이유는요, 유니트리 하면 당연히 지금 미국에서도 판매량 1위고, 주로 이제 연구 그룹에서 많이 쓰고 있죠. 유니트리를 이용해서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PhD 학 스튜던트들이. 유비테크야 뭐 당연히 지금, 그 상하이 자동차하고 해가지고 직접 공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에지봇은 지금 작년에만 해도 5,000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량으로 뿌려가지고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뭔가를 봤더니 아까도 장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현장에서 쓰이려면 완성도라기보다는 당장은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데 로봇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고, 결국 지금의 단계는 로봇들이 뭐라 그러죠? 활용돼서 자동화를 해주는 단계가 아니라 현장을 배우는 데이터 센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죠. 예, 로봇들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동화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조 자동화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조 현장에서 로봇의 입장에서 제조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여기에 물리세계는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라는 얘기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링크들을 다 걸어놨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뭐 이렇게 직접 생산하고 하는 영상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 다 보셨겠죠. 뭐죠? 그 유니트리의 이제 춘절 그 충격 이후에 또 천궁에서 영상인데, 너는 이거 예술 같아요. 처음에 이것도 AI인가 싶었더니 또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유니트리의 기술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유니트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트리의 핵심은요, 그냥 교육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GitHub를 통해서 SDK를 다 공개하고 있고, 누구나 유니트리를 사면 휴머노이드 학습하고 피지컬 AI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유니티의 전략인 것 같고요. 유비테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양산에 적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워커원, 에지봇 역시 여기도 양산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일단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량으로서 현재 세계 1위예요. 에지봇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산으로 가고 있다. 네, 폭스테크 이것도 역시 중국 회사인데요. 꼭 굳이 뭐 휴머노이드가 다리까지 있을 필요가 있냐? 상체만 있어가지고 양팔 로봇으로 해서 학습을 시켜서 각종 이거에 관련된 그 인간의 동작들을 배워서, 이것도 역시 휴먼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하고 이렇게 직접 원격 조작을 통해서 학습시키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맥락은 역시 로스트
우분투, 엔비디아, 아이작심, 오픈, 암의 SDK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역시 학습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 플렉시브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건 완전히 포스 센서하고 핸드랑 같이 해 가지고 각종 그 제조업에서의 아주 인간의 수준의 이런 핸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저도 조금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카메라 중심의 1인칭 모션을 취득해가지고 로봇을 학습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그 데이터 글로버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느끼는 이런 촉각, 힘, 이것도 같이 페어 데이터로 데이터를 모아야만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각종 조립하는 거, 공구를 활용하는 거, 집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접시를 핸들링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손과 관련된 거고, 거기엔 촉각과 역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도 같이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인코라는 회사가 또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상하이 그 슈렉이라는 생태대회를 가서 직접 촬영한 건데, 이거 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잠깐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손에 관련된 지능을 누가 또 확보하느냐. 그래서 우리 중국이라는 회사가 그냥 단순히 모터 잘 만들고 로봇을 싸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핸드 인텔리전스, 손기술에 관련된 발표를 들으면서 이 완전히 그 원천 기술적으로도 우리를 앞서고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의 결론은 피지컬 AI를 지탱하는 이 네 개의 기술이 결국은 반복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잘할 수 있어서 현실 세계를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4시간 전 영상도 중간에 개발자가 잠깐 엔지니어가 설명해 주는데, 가장 핵심 기술은 심2리얼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약 100만 시간 학습을 시켰는데, 어디서요? 옴니버스 아이작 심에서 100만 시간을 학습을 시켰는데, 시뮬레이션 환경하고 리얼 환경의 갭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 리얼 환경에서 자빠지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갭을 줄이는데 핵심 기술이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주 잘하는 기술이에요. 다이내믹스를 잘 모델링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좀 더 리얼하게끔 조정해주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규칙 기반으로만 평생 레이놀드 교수가 해왔다가 우리나라 현대차로 인수되면서 그걸 다 포기하고 지금 학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막 백더블링하고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유니트리 이상 더 빠르게 하는 것 같고, 이번에 또 보여준 무거운 중량을 들어서 놓기도 자기가 학습해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네 했는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얘네들은 이름 자체에서 다이내믹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버스턴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때 리얼 환경에 딱 맞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조정하는 데는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거의 최고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 금방 이루어지죠. 학습을 다 했는데 그대로 바로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에 넣었는데 그대로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실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기술이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제가 봐도 허깅 페이스에 약 50만 개가 떠 있어요. 물론 AI 자체는 요즘에 한 800만 개가 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 오픈으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것도 뭐 이렇게 특화해가지고 로얄티를 내라 그럴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모델들은 지금 다 허깅 페이스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기정통부가 안 됩니다, 소브린 AI, 한국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나중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몸만 갖고 머리는 다 외국에서 개발된 거 공짜로 주니까 그냥 막 쓰다 보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문을 탁 닫아버리거나 또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때는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과기정통부가 독자 모델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소버린 AI라는 그런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심2리얼, 과연 완벽하게 하드웨어로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모으는 거.
예. 현장 데이터 어떻게 모으느냐. 한국에 지금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최고로 많이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제조 환경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파운데이션 모델, 뭐 중국의 로봇 기술, 한국의 제조 데이터, 이게 3개 축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다 가져야 되겠죠. 파운데이션 모델은 파운데이션 모델대로 가져야 되고 또 제조 환경은 제조 환경대로 가져야 되고 우리의 로봇 기술도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 결론은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모든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나머지 자료들은 그냥 여기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